안녕하세요. 얼마 전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를 자세하게 정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연재를 끝내고 개인 감상으로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서 미루었다가 이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작품에 대한 제 개인적인 감상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나이로 40살쯤 된 그 남자는 아담하고 통통한 체격에 평범한 외모였습니다. 직업 또한 특별하지 않아서 가축도 축장에서 회계 업무를 보거나 잡화점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기도 했고, 지금은 신문사 광고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정식 직원은 아니고 광고가 성사될 때마다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프리랜서 같은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남자는 유대인입니다. 헝가리계 유대인이었던 아버지가 이주해 와서 아일랜드 여자와 결혼하고 그를 낳았습니다. 당시 아일랜드에는 유대인 인구가 많지 않았는데요. 전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 숫자를 다 합쳐 대략 4천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보다 3살 어린 아내 역시 유대인의 피를 물려받았습니다. 아일랜드 출신으로 영국군에 입대해 스페인의 지브롤터에서 복무했던 아버지가 현지에서 스페인계 유대인 여자를 만나 그녀를 낳았습니다. 어머니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또 그들이 정식 결혼을 했는지 어쩐지에 관한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직업은 가수입니다. 아름다운 목소리와 육감적인 몸매 때문에 꽤 인기 있는 가수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100여 년 전 아일랜드에서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그다지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수입도 보잘것없는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남자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만큼 누군가의 정부가 되었다면 꽤 화려하게 살 수도 있었겠지만 어쩐지 그녀는 가난하고 무능력한 남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들 부부의 고달픈 삶을 상징하는 것은 잦은 이사였습니다. 형편에 맞는 집을 구하느라 부부는 끊임없이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작가의 다른 작품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몰락해가는 가정 때문에 계속해서 더 허름한 동네와 집을 찾아 이사해야 했던 작가의 어린 시절과도 유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1904년 6월 16일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서 이들 부부가 보낸 24시간을 다룬 작품입니다. 왜 하필 1904년 6월 16일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실 텐데요. 실제로 이날은 작가 조이스가 더블린에서 아내인 노라 바너크를 처음 만났던 날이라고 합니다. 작품 속 부부에게도 이날은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특별한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오후 4시 그들의 집에 아내인 몰리의 지방 순회 공연 기획자이자 그녀의 새로운 애인이 방문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남편 블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내 애인의 방문으로 인해 집과 침대를 빼앗긴 블룸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하루 종일 더블린 시내를 방황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20여 년간 바다를 방랑해야 했던 그리스 신화 속 오디세우스의 운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가 이타카의 왕이었고 트로이 목마를 통해 트로이를 멸망시킬 정도로 엄청난 영웅이었던 것에 반해 블룸은 평범하기 그지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작가는 왜 하필 두 사람을 대비시킨 걸까요? 책의 앞머리에서 작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율리시스 속에 너무나 많은 수수께끼와 퀴즈를 감춰두었기에 앞으로 수세기 동안 대학 교수들은 내가 뜻하는 바를 거론하기에 분주할 것이다. 이것이 자신의 불멸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다. 전 세계 영문학자들과 열성 독자들을 기죽게 하는 이 문장에는 사실 반전이 있습니다. 작가는 마치 너희들은 영원히 내 작품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기억 속에 나는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의 눈에 이 문장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이 책 속에 숨겨둔 수수께끼를 풀어보아라. 수수께끼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에 공감한다면 이 작품과 나는 너희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어감이 많이 다르죠. 이와 관련해서 작품 2장에는 매우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또 다른 주인공 스티브는 초등학교에서 임시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수업인데요. 역사 수업을 마친 그는 아이들을 향해 수수께끼를 하나 냅니다. 그것은 할머니를 나무 아래 매장하고 있는 여우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수업이 끝나는 종이 울리자 아이들은 모두 운동장으로 뛰어나가 버립니다. 스티브의 수수께끼는 허공에 남겨졌습니다. 제 눈에는 마치 작가가 독자들을 향해 중요한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찾고 있는 독자들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스 고전인 오이디푸스 왕에 등장하는 스핑크스 일화를 잘 아실 텐데요. 이 작품을 반복해서 보면서 저는 이 작품이 신화 속 스핑크스가 오이디푸스에게 냈던 수수께끼 같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가지 수수께끼를 해결하고 나면 나머지 이야기들이 저절로 풀려나가는 구조의 소설이 아닐까 하는 것이었죠. 물론 그 수수께끼는 블룸과 몰리의 사랑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두 사람은 왜 서로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나머지도 모두 풀리겠죠. 맞습니다. 나머지 문제도 모두 풀리고 독자는 비로소 왜 이 작품이 20세기 가장 위대한 작품이 되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럼 이제 수수께끼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몰리가 자기 집에서 새로운 애인을 만나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몰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알고 보면 몰리가 애인을 만나는 것은 새로운 일도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그녀가 지금까지 꽤 많은 애인들을 만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몰리의 의식의 흐름을 잘 따라가다 보면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오직 블룸만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결혼한 지 15년 된 가난하고 능력 없는 남편을 지금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죠. 그러면서도 대놓고 바람을 피운다는 것도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문제는 블룸도 몰리가 수많은 애인을 만나왔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블룸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은 역시 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힌트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부부 사이에 관계가 없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일단 블룸을 의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블룸이 다른 아일랜드 남자들처럼 술을 많이 마시거나 혹은 다른 애인이 있거나 아니면 성관계를 가질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걸까요? 더블린은 작은 도시여서 한 집 건너 다 아는 사람들인데다 심지어 몰리는 유명한 가수였기 때문에 이 부부의 케이스는 꽤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에 대해 곧잘 수군거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걸 조목조목 증명해 갑니다. 블룸이 외설적인 편지를 주고받는 상대가 있기는 하지만 그녀를 직접 만날 생각은 없고요. 그리고 자유행위하는 장면을 통해 성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많은 독자들이 깜빡 속는 부분이지만 심지어 블룸은 술을 마시지도 않고 냄새 때문에 담배도 멀리합니다. 유대인답게 경제관념도 투철하고 항상 깔끔한 외모에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블룸은 아내와 이혼할 생각도 없어 보이고 심지어 아내를 원망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녀 일을 생각하는 것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왠지 묵묵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작가의 수수께끼가 이해되시죠? 바로 블룸과 몰리의 사랑의 비밀을 밝혀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면 작가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말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작가의 분신 스티븐입니다. 스티븐은 작가의 다른 작품인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이미 등장했습니다. 천재였지만 까칠하고 이기적이고 소심했던 스티븐은 사자가 되는 길과 예술가가 되는 길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다가 결국 예술가가 되는 길을 선택하고 외국으로 떠납니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은 외국으로 떠날 걸 결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 선택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무능력한 아버지 때문에 집안이 계속 기울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울 능력이 있었던 스티븐이 가족을 버리고 혼자 떠나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당시 아일랜드는 영국의 지배에 맞서 싸울 영웅이 필요했는데 스티븐은 역시 그마저도 못 본 채 한 것이죠.
스티븐의 이런 행동은 당연히 주변 사람들의 오해와 비판을 낳았을 것입니다. 블룸과 몰리의 경우처럼 말이죠. 스티븐은 뭔가 설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신도 자신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작품 율리시스는 스티븐이 파리로 떠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다시 아일랜드로 돌아왔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로 돌아온 스티븐은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탑 하나를 빌려 혼자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스티븐의 모든 고뇌를 상징하는 듯한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바로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어머니가 스티븐에게 자신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해달라 부탁했는데 그런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스티븐이 거절한 것이죠. 그런 이유로 율리시스 1장에서 스티븐은 함께 살고 있는 친구에게서 엄마 살해자라는 무시무시한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스티븐은 무능력한 아버지와 그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여동생들, 그리고 영국의 지배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아일랜드 국민들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돈을 벌고 영국에 저항하는 글을 쓰면 모두가 환영하겠지만 스티븐은 끝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의 생각에 그것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다른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자신도 그것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더 객관적으로 보일 줄 알았는데 가족과 아일랜드는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이라서 그것으로부터 도망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에서 스티븐이 등장하는 장면이 유난히 어두운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모두가 원하는 길을 가자니 그것은 비겁한 타협에 불과했고 또 다른 길을 찾자니 도무지 그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작품에 유난히 햄릿 왕자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순간에 스티븐의 눈에 들어온 것이 블룸과 몰리였습니다. 이상한 부부가 있다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겠죠. 물론 블룸과 몰리는 작가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진짜 사정을 밝혀내는 과정을 통해 말 못할 자신의 사정도 설명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작가의 의도는 블룸과 몰리의 사랑의 수수께끼를 해결하는 것을 통해 가족과 조국에 대한 자신의 사랑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블룸과 몰리의 수수께끼를 풀 직접적인 열쇠는 이 책 안에 분명히 있지만 그것까지 언급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책을 읽는 재미가 반감되니까 조금 간접적인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5년 전 어느 파티에서 블룸이 몰리를 처음 만났을 때 블룸은 그녀를 약 10분 동안이나 물끄러미 바라봤다고 합니다. 아마도 몰리에게도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블룸은 첫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몰리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이 있었겠지만 블룸은 그런 것에 대해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욕은 하나의 본능에 불과한데 그것을 사랑과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몰리의 자유분방함은 어떤 면에서 블룸과 잘 어울렸습니다. 사실 블룸에게는 약간의 변태 성향이 있었는데 몰리는 꽤 너그럽게 받아주었기 때문이죠. 몰리의 경우는 블룸과는 조금 다릅니다. 자유분방한 성격이긴 했지만 자신을 성적 도구로만 취급하는 남자들이 그리 좋지는 않았겠죠. 물건 취급을 받고 좋아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블룸은 달랐습니다. 블룸은 그녀 주변을 맴돌았고 그녀를 매우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를 위해 편지를 썼고 그녀를 위한 시를 지었습니다. 지금도 블룸은 그녀를 위한 아침 식사를 만들고 그녀 피부에 좋다는 화장품을 찾아다니고 그녀의 생일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심지어 술을 마시지도 않고 구두는 언제나 깨끗하며 고양이까지 좋아합니다. 블룸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이것이 몰리가 블룸을 사랑한 이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블룸과 몰리의 관계가 평소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티븐이 조국을 사랑하는 방식 또한 전형적인 방식은 아닐지라도 그 또한 그만의 방식으로 가족과 조국을 몹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말이죠. 블룸과 몰리의 경우는 스티븐에게 가족과 조국을 사랑하는
자기만의 방식을 증명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게다가 비록 여자를 몹시 좋아하고 약간의 변태 기질이 있기는 하지만 술을 멀리하고 자신의 불행에 대해 남 탓을 하지 않으며 가난하지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선량하고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며 불의에는 용감하게 맞서지만 그것을 싸움으로 연결시키지는 않고 다툼보다는 관용과 포용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믿고 아내와 딸과 죽은 아들과 고양이를 몹시 사랑하는 40살가량의 키 작고 통통한 이 아저씨는 스티븐의 눈에는 그리스의 어떤 영웅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스티븐에게는 블룸이 바로 아일랜드의 영웅이자 구원자이며 심지어 자신의 진정한 아버지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블룸처럼 하루하루를 선량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아일랜드의 이름 없는 인물들이 바로 아일랜드의 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작가는 아일랜드의 이 이름 없는 영웅들을 위해 글을 쓰는 예술가가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이것이 율리시스가 제 인생책이 된 이유입니다. 소수의 영웅이 아니라 다수의 이름 없는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사실 자주 들어볼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홀로 피어 있을 용기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는 것. 그것은 끝없이 남과 비교하며 저울질하던 과거의 행동들이 전부 부질없었다는 걸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비록 여자를 몹시 좋아하고 약간의 변태 기질이 있기는 하지만 처음으로 마주한 제 모습은 생각보다 실망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도 이 작품을 통해서 진짜 자신을 만나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보다 두렵거나 어려운 일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